노새 두 마리. 최일남.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파랐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3개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덜어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힘줄을 잔뜩 돋우며 이랴 이랴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고삐줄로 3번 4번 후려쳤다.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는 차이는 있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것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2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 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그물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허운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부락으로만 보였다.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2서너 장, 많아야 2, 30장씩만 사가는 터여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 3킬로나 떨어진 딴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놓았다면 몇 달씩 되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새 동네, 우리는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동네라 불렀다. 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2홉짜리 소주병만 욕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마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착착가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갖가지 신문 배달부가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얼씬도 않던 슈샤인보이가 새벽이면 구두딱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라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아니 그것은 새 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원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자기들은 아이들이 신누른 똥이 든 요강떼아이를 예사롭게 수치구멍 같은 데 버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찍 깔기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싸? 어이구 저 칠있네.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닐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뭐 공동편소인가? 어쩌고 하면서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 팽개쳤다.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 데서나 가리침을 퇴퇴 뱉는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여간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 중에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하기도 하고 어머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네?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보려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 갔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네 분도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 지나가면 고것 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쟁걸음으로 쫄쫄거리고 가던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었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착이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왔다.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외쳤다. 그래, 노새다! 야, 이게 노새구나! 그래 임마, 넌 몰랐니?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스해졌다.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 나는 사실 새 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걔네들은 집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워달라고 한 일은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다. 말썽은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을 날이 없었다.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들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 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거기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꼬챙이 같은 걸로 귀찮게 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받고 하기가 일쑤였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 이 떼갈 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2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디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찜을 나르겠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가 바로 있다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똥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 우리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잉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닥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덜어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체를 했다.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는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탄을 싣거나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의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얘기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배달해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자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라니깐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며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2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서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차비를 하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른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는 앞뒷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개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랴! 오라질 놈의 노새! 이랴!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름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구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질러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나 봐. 말이 도망갔나 봐.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헐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 쳐갔다. 내 노새, 내 노새.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을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새는 이지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는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불현듯 슬픔이 복박쳐 내 눈도 씀뻑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가 되는 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질러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질비한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재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덜어는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덜어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맛꼬리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에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하고 내까렸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쏟아내리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은 정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꺼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 주기도 했다.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려댔다. 그리고 날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말이다.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꺼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깜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손 얼굴을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었다. 어쩌다가 휑하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맸다.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퀭하니 크게 빛났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 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달이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래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뻥, 종달이더러는 뻔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철이 기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기뜸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시고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왜? 그뿐 아버지는 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드러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 채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에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을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짐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앗! 엇!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퉁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매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대구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링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나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들릴 때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 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황망히 길 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자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갔다.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지디겨지고 사과알이 대굴대굴 굴렀다. 미꾸라지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퇴토론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꾼둥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2~3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는 다시 한 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의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 죽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노새는 벌써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꺼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큰 길로 나오자 2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웠다. 귀가 따갑게 아려오는 듯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나는 언뜻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 끼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나는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들어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는 이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물애기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2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는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두세요. 몸에 해로워요. 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온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군데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요.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하고 코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적스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 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